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요즘에 차 얘기를 너무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가 그 연간 실적을 발표를 했길래 관련한 컨퍼런스 콜 내용, 그리고 이제 뭐 질의응답 때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요새 그 자동차 회사들 주가를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만 하더라도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자율주행 부분을 비롯해서 차량의 그 플랫폼 자체가 워낙 기술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렇게 비싼 시가총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긍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더 고평가가 돼야 되느냐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기술 수준 자체는 판매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격차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테슬라만큼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위성통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태양광 ESS를 비롯한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검증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현대차의 주가가 거의 지금 한 시가총액이 한 41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제가 봤을 때 화두가 되는 거는 사실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전기차를 누가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지금은 어떤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의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가도 꽤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는 거하고 이게 전기차가 되는 거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달라요. 자율주행, 테슬라를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려면은 그 자율주행의 로보택시를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을 운행함으로써 그 택시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는 돈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그 시가총액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택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를 판매를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 파는 거랑 비슷한 PER 방식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율주행이 이제 제도적인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택시처럼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자율주행 기능은 일종의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이 자동차에 굉장히 좋은 고급 옵션 정도가 될 거예요. 이른바 상품성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미래 모빌리티에 줘야 했던 그 과감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자동차를 판매를 할 때 이 뭐 A라는 자동차가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을 때 A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좀 더 좋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이게 반자율주행 아니면은 첨단 그 운전자 보조, 주행 보조 이런 기능이 잘 돼 있는 차다라고 하면 그 차를 좀 더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차량을 더 선호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을 판매할 때 좀 더 마진을 높게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차량 판매 대수를 늘린다거나 하는데 좋은 상품성 개선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업 기반, 비즈니스 기반은 결국 차 판매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아까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로 진화했을 때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현대차의 실적 들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 주가 이런 것들 함께 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미국의 연준의 긴축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코스피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뭔가 주식에 대한 얘기,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저도 별로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게 장이 올라갈 때는 누가 더 좋을까를 보면서 개별 주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장이 떨어질 때는 사실 그 개별 주식 이슈로 떨어진다기보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펀더멘탈보다는 연준을 비롯한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개별 기업의 주가를 얘기하는 게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그 연간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
판매량을 공개를 했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 연간 판매량을 보니까 한 3.9%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389만 대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판매 대수가 줄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꽤 유의미한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생산되는 그런 그 공급망 관리를 좀 그나마 좀 잘해왔다, 좀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따라서 보면은 일단 미국에서 판매가 꽤 괜찮았습니다. 도매 판매는 한 1.6% 정도가 늘어났는데 소매 판매가 21.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매 판매는 이제 그 딜러들한테 넘기는 거고 소매 판매는 딜러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한다는 건데 소비자 판매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도매로 가는 거는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딜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판매하면서 그러니까 재고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다.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 차값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할인폭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는 전년도보다 7.7%가 줄었어요. 2020년에 현대차가 자동차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많이 팔았고 작년에는 이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권역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도매 판매도 19.1%가 늘었고 소매 판매도 25.7%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가 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권역은 여기는 사실 좀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단순히 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을 한다라는 개념보다 뭔가 그 구조적인 아주 제일 근간에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판매량은 안 그래도 매년 줄어들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20% 넘게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인도도 그 도매 소매 할 것 없이 한 20% 가까이 늘었고요. 러시아도 한 5% 정도, 중남미가 한 40% 뭐 이 정도 판매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의 주요한 이벤트들을 보면은 일단 GV60 이번에 출시가 됐죠. 제네시스 GV60이 출시가 돼서 4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 한 1190대 정도. 그리고 이거는 약간 고가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고가 전기차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은 것 치고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차량 판매는 1190대라고 하지만 이게 대기가 굉장히 길어요. 거의 뭐 주문하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그 판매량보다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그 부품을 조달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조달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90이 풀체인지 모델이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사전 계약 물량이 12,0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12,000대면은 거의 G90의 연간 판매량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 벤츠 S클래스, 그러니까 뭐 동급이라고 하기에 벤츠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차량을 선택할 때 사장님들이 뭐 벤츠 S클래스 탈 거냐 아니면은 G90 탈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럭셔리 시장에서의 좀 위치는 꽤나 잘 챙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생겨날 신차 라인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GV70의 EV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GV70은 그 GV980은 좀 더 큰 차, GV70은 조금 더 작은 SUV인데 제네시스 모델이고요. 이게 전동화 모델이 좀 나온다 그러고요. 그 팰리세이드 상품성 개선, 뭐 상품성 개선이야 어느 정도 그냥 조금 개선되는 거니까 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할 거고, 아이오닉 6가 나옵니다. 이거 아이오닉 5는 SUV고 아이오닉 6는 조금 세단인데 굉장히 스포츠카 같이 그 실루엣들을 보면 굉장히 예쁜 디자인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현대차의 국내에서의 그 볼륨 모델, 뭐 국내에서는 항상 베스트셀링 모델을 했던 그랜저가 풀체인지 모델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던 뭐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입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디자인 그랜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그거 말고 이제 풀체인지 모델의 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반도체 수급은 1분기까지는 좀 수급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분기에는 수급이 조금 완화가 되고 3분기에는 좀 정상화되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 그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되고 신규 라인업이 추가가 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좀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종별로 보면은 꽤 괜찮아요. 이게 연간 그 차량 판매의 현황들을 보면은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수익성 강화라는 표현이 항상 보면 이게 시장 별로 안 좋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판매를 늘리는 공격적인 방향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좀 비용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좀 제품 믹스, 좀 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해서 이 마진을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지표는 SUV 판매 비중하고 제네시스 모델입니다. SUV 판매 비중이 43.2%에서 47.3%로 또다시 높아졌고요. 제네시스 판매 비중도 3.4%에서 5.1%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제네시스와 SUV 판매를 더하면 50%가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도 꽤 유의미한 것 같아요. 2020년까지는 뭐 그렇게 50%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 제네시스와 SUV 판매가 50%를 넘어선 것도 꽤 유의미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친환경차를 총 42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전년에 26만 대 팔았던 거에 비해서 62%가 늘었고요. 전기차가 제일 중요하죠. 전기차 판매는 14만 대로 43%가 늘었고 하이브리드는 72%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비싼 차종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매출액이 13%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78%가 늘어났습니다. 178%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이 한 6조 6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5조 6천억 원 정도. 이것도 거의 한 200% 가까이 늘었는데 이거는 뭔가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2020년에 그 리콜 비용 같은 거 반영하면서 이게 대규모로 이게 손실 충당금 잡아놓은 거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곧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5조 6천억 원이면은 꽤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한 4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5조 6천억 원이니까 PER 기준으로 보면 7.2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뭐 이전에 자동차 회사 PER 치고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레가시 OEM, 그러니까 좀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는 차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PER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뭐 낮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사실은 뭐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거의 못 받고 있다라는 걸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은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좀 표현을 했어요. 올해 한 99만 대 정도 판매를 할 거라고 보면서 전년보다 한 20% 정도 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차 판매 목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33.8% 증가한 56만 대. 이 중에 전기차는 55.3% 늘어난 22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6를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미국 현지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차 판매가 좋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 친환경차 라인업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차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3월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오닉 5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지 생산하는 차치고는 이제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대차의 현대 주가 수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은 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고 뭐 사실 뭐 이것도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좀 더딘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여지들도 뭐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 그 지난해 한 해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회사는 포드예요. 포드의 주가가 2021년 초에 한 $10 수준에서 $25로 150%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F210의 그 전기차 모델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사전 계약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물론 F150 전기차 전기 픽업 트럭은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F150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동화 모델은 정말 그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파괴력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포드가 F150 전기 픽업 트럭의 판매 목표를 올해 한 4만 대 정도 생각을 했다가 이거를 2배 넘게 늘려서 9만 대까지 높였고 지금은 이제 15만 대까지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은 현대차가 아까 전에 그 전기차 판매 목표가 22만 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드가 15만 대고 현대차가 22만 대인데 포드의 시가총액은 지금 100조 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1조 원. 그럼 2배 반, 2.5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포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까 전에 미래 모빌리티에다 밸류에이션을 줄 때는 이게 자율주행차 기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차 뭐 SDV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비클 이걸 통해서 뭔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자동차 회사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포드의 F150 전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그 소프트웨어 기반이 그렇게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현대차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넘사벽으로 있는 테슬라하고는 이제 더더욱 비교할 거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드하고 GM, 그 현대차 이런 데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 합쳐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그 혼다를 제치고 5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5배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이제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에 이제 아이오닉 5가 이제 슬슬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데 뭐 첫 차는 일단 고객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자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평가를 보면은 아이오닉 5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꽤 좋은 편입니다. 제가 꽤 좋은 편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평가는 훨씬 더 후해요. 제가 뭐 굳이 여기서 아이오닉 5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별로 이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일단 미국에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오닉 5하고 비교를 하는 게 이제 모델 Y, 뭐 테슬라의 모델 Y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아이오닉 5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유튜버들도 꽤 많아요. 물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빌리티 솔루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 업사이드, 나중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에 있어서는 이제 뭐 다른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자동차를 사는 현재로서 구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를 살 거냐, 이 차를 살 거냐, 이 차를 살 거냐라고 구분할 때는 아이오닉 5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대차 주식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면 중에 하나가 외국인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한 28%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19년만 하더라도 한 외국인 비중이 한 45% 정도 됐는데 이거 거의 다 팔고 나간 겁니다. 외국인이 쭉쭉쭉 팔고 나가면서 28%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지지하고 있는 거는 국내 투자자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들이 요새 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거의 개인 주주분들이 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좀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와 준다면 그럼 지금보다 조금 더 그 개선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왜 안 들어오냐라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딱히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그 미래에 대해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좀 더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2월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 CEO 인베스터 데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 인베스터 데이를 할 때 보통 그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외국인 주주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뭐 준비해 놨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현대차 주가의 그 주가 레벨이라든지 실적보다는 멀티플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해의 가이던스를 줬는데 매출은 13% 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한 5.5%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수급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은 뭐 좀 더 낫지 않겠냐 라는 것들이 줬는데 이 정도 목표는 전년에도 비슷했었고 뭐 특별히 올해가 현대차의 성장세가 좀 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가이던스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EO 인베스터 데이 2월 달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고 이때 좀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안 좋은 상황이라 뭐 투자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오미크론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서 코로나19의 확진자도 8,000명을 넘어서 거의 10,000명 될 거라는 얘기도 나와서 이래저래 뭐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닌데 그래도 좀 힘내시고 좀 즐거운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발칙한 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